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딸아이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차로 10분이면 닿는 거리였죠. 엄마, 이제 가까우니까 자주 보자.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 거야.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하고 멀리 살던 딸이 다시 가까이 온다는 것. 마치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거리, 사위가 즐겨 먹던 반찬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 손질하고 소금에 절여 동치미 담그는 일도, 고추 하나하나 씻어 절임 만드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바쁠 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해줄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딸아이는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반찬은 역시 달라. 고마워, 엄마. 사위도 맛있게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손주는 할머니 김치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아, 나는 좋은 엄마구나. 딸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반찬이 어느 날부터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서운하고 창피한 날이 될 줄은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끔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김치나 깻잎 절임 같은 걸 조금 싸서 갖다 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퇴근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집에 8시 반에 도착했어. 애들 저녁도 못 챙겨주고. 미안해서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맞벌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어린이집 데리러 가고 학원 태워주고 집에 오면 씻기고 재우고 그러다 보면 정작 본인들은 제대로 된 밥 한 끼 못 먹는 날이 태반입니다. 힘들지? 엄마가 좀 해줄게. 내일 반찬 좀 해서 갖다 놓을게. 그날 이후로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거의 매일 뭔가를 만들고 있었죠. 이상한 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이 났어요. 동치미를 담글 때는 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소금에 절이고 이틀 동안 국물 맛을 맞추면서 기다렸죠. 손주가 이거 좋아하는데 시원하게 잘 익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고추 절임을 만들 때는 재래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좋은 고추를 찾았습니다. 너무 맵지 않으면서도 아삭한 걸로요. 집에 와서는 하나하나 꼭지를 따고 씨를 빼고 간장 양념을 따로 만들어 재웠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손질하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아찌, 깻잎 절임, 멸치볶음, 진미채, 콩자반까지 손이 많이 가는 반찬들만 골라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거 퇴근하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사위가 술안주로 이거 먹으면 딸한테 칭찬하겠지. 손주가 할머니 반찬 또 달라고 하겠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바쁠 때 제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줄까 생각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반찬통을 쌓아두고 메모지에 이번 주는 뭘 해줄까 적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치 제가 딸아이 식구들의 주방장이 된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딸에게 꼭 필요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저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신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를요. 딸아이는 처음 몇 달 동안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맛있어. 엄마 손맛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반찬통을 들고 갈 때마다 딸아이는 환한 얼굴로 반겨줬습니다. 사위도 저녁상에서 반찬을 집어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장모님, 이 고추절임 진짜 최고예요. 이거 술안주로 먹으면 소주가 술술 넘어가요. 손주는 제가 만든 깍두기를 먹으며 할머니 김치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꽉 차올랐어요. 아, 나는 좋은 엄마구나. 딸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딸아이가 엄마 덕분에 우리 집 식탁이 풍성해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찬통이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전에는 이틀이면 빈 통을 돌려받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 깜빡하고 통 못 가져갔어. 다음에 갖다 줄게. 딸아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먹었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엄마 그 멸치볶음 너무 맛있었어 같은 피드백이 바로바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고마워, 엄마로만 끝났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괜찮아. 우리 배달시켜 먹기로 했거든. 그래? 그럼 내일 갖다 줄게. 응, 그때 보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가끔은 편하게 먹고 싶겠지 했는데 자꾸 그러니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있는데 왜 굳이 돈 들여 배달을 시키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편하게 먹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딸이 고마워하는 거 다 아는데 뭘 그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만든 반찬을 잘 먹고 있는 걸까? 혹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 의문을 떨쳐내려고 더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성을 들이면, 더 맛있게 만들면 딸이 다시 예전처럼 좋아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 좀 들러줄 수 있어?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나왔는데 회사로 좀 가져다 줘야 할 것 같아. 그래, 어디 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파란 파일 있을 거야. 그거 좀 찾아서 현관 앞에 놔줘. 내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가져갈게. 비밀번호는 아까 문자로 보냈어. 급하게 통화를 마치고 저는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도 열쇠는 받아놓았지만 딸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선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 딸아이 전화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서 파란 파일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놓으려다가 목이 좀 말라서 물 한 잔만 마시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컵장을 열어 컵을 꺼내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셨죠. 그리고 컵을 씻어 놓으려고 싱크대 앞에 섰을 때 자연스럽게 눈이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은은하게 웅웅거리는 냉장고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부엌. 제 손은 천천히 냉장고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혹시, 설마,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가자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손은 냉장고 문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습니다. 냉장고 안 조명이 환하게 켜지며 안에 가득 찬 반찬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만든 반찬통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대여섯 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직 안 먹은 걸까? 하는 생각에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동치미였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담가서 가져다 준 동치미. 무가 시간이 지나 물러져 있었고 국물 색깔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또 다른 통을 꺼냈습니다. 고추절임이었어요. 반찬통 옆면에 제가 적어놓은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주용,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메모지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볼수록 상황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깻잎 절임은 색이 변해 있었고, 멸치볶음은 굳어 있었고, 콩자반은 냉장고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석 시간씩 앉아서 손질하고 이거 먹으면 좋아하겠지 하며 웃으면서 만들었던 그 반찬들이 냉장고 깊숙한 곳에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놀라움도 잠깐, 곧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 왜 안 먹어?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하지만 화는 금방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정성이 뭐였지? 나 혼자 신나서 만든 거였나? 그리고 마지막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 들떠서 매일 반찬 만들고 갖다 주고 기뻐하고 딸은 그걸 부담스러워했던 거구나. 냉장고 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 나왔지만 제 몸은 오히려 뜨거웠어요. 이건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냉장고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통, 한 통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제일 안쪽에서 꺼낸 통은 2달 전에 만든 장아찌였습니다. 뚜껑을 여니 냄새가 이상했어요. 시큼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2달이나 됐다고? 저는 제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오이를 다듬으며 사위가 이거 좋아한다고 했지 하며 신나게 만들었던 그날. 그게 2달 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꺼낸 건 진미채볶음이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에 제가 유성펜으로 적어놓은 날짜가 보였어요. 9월 15일. 지금이 11월 중순이니까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이건 석 달 전 거였어요. 반찬통 바닥에 기름이 굳어서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각 통마다 제가 적어놓은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주 도시락용. 사위 술안주로 좋아요. 맵지 않게 만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기운 나실 거예요. 그 메모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놀랐습니다. 왜 이게 그대로 있지? 설마 한 번도 안 먹은 건가?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 보러 시장 2바퀴씩 돌면서 손이 아파도 참으면서 만든 건데. 이렇게 버려질 거면 왜 고맙다고 했어? 왜 맛있다고 했어? 하지만 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신나서 만들어준 건데 딸은 그걸 부담스러워했던 거구나. 내가 기뻐하는 동안 딸은 냉장고에 쌓여가는 반찬통을 보며 미안해했겠지. 먹지도 못할 걸 자꾸 받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엔 수치심이었습니다. 나 혼자 좋아서 들떠 있었구나. 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계속 만들었던 거야.
딸은 차마 엄마, 이제 그만 가져다 주세요라고 말을 못했을 거고, 냉장고 불빛이 계속 환하게 켜진 채로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들이 이렇게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제 정성이 냉장고 깊은 곳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그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예민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쏟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만든 것이 이렇게 방치된 걸 보면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딸아이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오늘은 배달시켜 먹기로 했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한데 배달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계속 가져다 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반찬들을 정리하자. 저는 냉장고 앞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딸아이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 왜 이렇게 그대로 뒀어? 라고 물어야 할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제 목소리에 감정이 다 실려서 나올 게 뻔했거든요. 서운함, 억울함, 분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딸아이를 다그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안 돼. 딸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저는 반찬통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내서 먹을 수 없는 반찬들을 버렸어요. 동치미, 장아찌, 멸치볶음, 고추절임. 한 통 한 통 비우면서 제 마음도 같이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서 반찬통을 씻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 세제로 기름때를 닦아냈어요. 손에 물이 튀고 거품이 흘러내렸지만 계속 문질렀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면 딸은 제가 이걸 본 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제가 본 것도 서운했던 것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한다는 게,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반찬통을 다 씻고 나서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을 한번 둘러보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신경 썼어요. 딸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엄마가 다녀간 줄 모르게 집에 돌아와서도 딸아이한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류 잘 놔뒀어라고 문자라도 보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 후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때 서류 고마웠어. 덕분에 일 잘 마무리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대화를 짧게 끝냈습니다. 딸아이 목소리를 오래 듣고 있으면 제가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딸아이 전화를 피했습니다. 오늘 반찬 좀 가져다 줄까? 라는 딸의 문자에도 엄마가 요즘 좀 바빠서라고만 답했죠. 사실은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반찬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먼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딸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먼저 해주지 말자.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오해한 걸까? 정말 바빠서 못 먹었던 거 아닐까? 딸도 미안해 했을 거야. 엄마가 해준 거 못 먹어서 죄책감 느꼈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차라리 엄마, 이제 그만 가져다 줘도 되라고 말했으면.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면서 저는 제 결심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다음 주엔 다시 반찬 만들어줄까? 그런데 또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아이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딸아이도 반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충돌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또 부탁 하나만 할게. 민준이 체육복을 학교에 가져다 줘야 하는데 집에 두고 왔대. 우리 집에 들러서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가방 좀 찾아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그 집에 가야 한다는 게 왠지 두려웠어요. 지난번 냉장고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냉장고 보지 말자. 그냥 가방만 찾아서 나오자. 그렇게 다짐하며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장 위를 보니 초록색 가방이 있더군요. 그걸 집어들고 나가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냉장고가 보였어요. 그 하얀 문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보지 말자. 괜히 마음만 상해. 하지만 제 발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열기 전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어머, 제가 지난번에 정리하지 못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찬통들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맨 뒤쪽에 밀려있던 콩자 반통이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국물이 옆으로 흘러내려 냉장고 선반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었지만 왠지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구나. 다른 통들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김치는 색이 변했고 나물은 물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쪽 구석에는 반찬통 밑바닥에서 흘러나온 국물들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정성이 이렇게 방치되는 걸 보니 제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먹지도 못할 걸 계속 받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도 거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군가 정성껏 만들어준 걸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비닐봉지를 꺼내서 먹을 수 없는 반찬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정성이 버려지는 게 억울하고 서운해서 울었다면 이번엔 딸아이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쌓여가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반찬통들을 씻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닦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내 마음도 모르고. 냉장고 선반에 흘러내린 국물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행주를 적셔서 구석구석 닦고 냄새가 배지 않도록 세제로 한 번 더 닦았어요.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 냉장고 안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반찬통들이 사라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먼저 해주는 건 안 돼.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집에 가져가서 버리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이걸 보면 또 미안해할 테니까요. 손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어볼 거라는 거요. 그로부터 2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또 부탁 하나만 할게. 손주 체육복을 학교에 가져다 줘야 하는데 집에 두고 왔대.
우리 집에 들러서 현관 신발장 위에 있는 가방 좀 찾아줄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그 집에 가야 한다는 게 왠지 두려웠어요. 지난번 냉장고 앞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냉장고 보지 말자. 그냥 가방만 찾아서 나오자. 그렇게 다짐하며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장 위를 보니 초록색 가방이 있더군요. 그걸 집어들고 나가려는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엌 쪽을 보니 냉장고가 보였어요. 그 하얀 문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보지 말자. 괜히 마음만 상해. 하지만 제 발은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열기 전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어머, 제가 지난번에 정리하지 못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찬통들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맨 뒤쪽에 밀려있던 콩자반통이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는지 국물이 옆으로 흘러내려 냉장고 선반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한 냄새와 함께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었지만 왠지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저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구나. 다른 통들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김치는 색이 변했고 나물은 물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쪽 구석에는 반찬통 밑바닥에서 흘러나온 국물들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정성이 이렇게 방치되는 걸 보니 제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먹지도 못할 걸 계속 받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도 거절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군가 정성껏 만들어준 걸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처럼 비닐봉지를 꺼내서 먹을 수 없는 반찬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정성이 버려지는 게 억울하고 서운해서 울었다면 이번엔 딸아이가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쌓여가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싱크대에서 물을 틀고 반찬통들을 씻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닦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내 마음도 모르고. 냉장고 선반에 흘러내린 국물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행주를 적셔서 구석구석 닦고 냄새가 배지 않도록 세제로 한 번 더 닦았어요. 모든 걸 깨끗이 정리하고 나니 냉장고 안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반찬통들이 사라진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냉장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먼저 해주는 건 안 돼.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집에 가져가서 버리기로 했어요. 딸아이가 이걸 보면 또 미안해할 테니까요. 손주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서 제 마음도 함께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해서 냉장고를 열어볼 거라는 거요. 이틀 후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혼자 갈게요. 사위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뭔가 또 딸아이가 불만을 털어놓았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위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말을 먼저 꺼냈어요. 장모님, 저번에 통화하신 거 들었어요. 장모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소연이 말이 맞아. 내가 혼자 좋아서 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장모님 마음이 어떠실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새벽부터 장 보러 가시고 석 시간씩 앉아서 반찬 만드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그 정성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하셨을 거예요. 사위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도 소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해줬으니까. 맞아요. 소연이도 너무 힘들었대요. 못 먹으면 죄책감 들고 냉장고 열 때마다 미안하고. 그런데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상처받으실까봐 말도 못했대요. 사위가 소연이 입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딸아이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 생각엔 이래요. 장모님이 화가 나신 건 반찬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정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이요. 그리고 소연이가 힘든 건 반찬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부담감이에요. 사위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어요. 장모님하고 소연이 둘 다 사랑하시는 건 똑같은데 방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해주는 걸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소연이는 받는 게 부담스러워도 거절을 못하는 거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위 말이 맞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그건 장모님과 소연이가 직접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둘 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사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소연이한테 장모님 마음 제가 전하겠습니다. 장모님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소연이가 먼저 연락드릴 거예요. 사위가 가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도 있었어. 딸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지. 창밖을 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사흘 후 토요일 오전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딸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엄마가 화가 나신 건 반찬을 버려서가 아니라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였던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가시는 거 나도 알아. 재래시장 2바퀴 돌면서 좋은 재료 고르시는 것도, 집에 와서 석 시간씩 앉아서 손질하시는 것도, 손이 아파도 참으시면서 만드시는 거 다 알아. 딸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고맙다고만 하고 정작 챙기지는 못했어. 냉장고에 쌓여가는 걸 보면서도 나중에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뤘어. 그게 결국 엄마한테 상처가 됐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딸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고마워만 하고 정리는 안 했어. 먹지도 못할 걸 계속 받으면서 엄마, 이제 그만 가져다 줘도 돼요 라는 말을 못한 것도 내 잘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서운하신 게 당연해. 정성을 다해 만드신 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냉장고에 방치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선 배신감 드셨을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사실은 힘들었어.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너무 버거웠어. 그런데 그 힘듦을 엄마한테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
엄마는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쓰시는데 내가 못 먹겠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싶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냉장고에 쌓이고 결국 이렇게 됐어. 엄마, 정말 미안해. 딸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반찬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다는 거 나도 알아.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말을 들으니 제 안에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화가 아니라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엄마.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내가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엄마가 좋아서 계속 만들었어. 내 형편은 생각 안 하고. 딸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더 미안해.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엄마 반찬 정말 좋아해. 그런데 이렇게 쌓이는 건 서로한테 안 좋잖아.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딸아이의 사과를 듣고 나서 저도 말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도 잘못했어. 딸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물어봤어야 했어. 반찬이 필요한지, 언제 먹을 수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엄마는 그냥 신나서 만들었어. 너희 형편은 생각도 안 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게 엄마한테는 기쁨이었어.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싶어서 계속 만들었던 거지. 딸아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가 신나서 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너희한테 떠맡긴 거야. 받아주길 바라고, 고마워하길 바라고,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면서. 그게 너희한테는 부담이 됐다는 걸 생각 못했어. 엄마, 미안하다, 소연아. 엄마가 이기적이었어.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나는 엄마 반찬 정말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또 쌓이면 안 되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먼저 해주지 않을게. 응? 대신 내가 먹고 싶을 때 말해. 엄마,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 그때 엄마가 만들어줄게. 그럼 엄마도 원해서 해주는 기분이 들고 너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잖아.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양도 줄일게. 한 번에 작은 통 하나씩만. 내가 이틀 안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만. 좋아, 엄마. 그럼 나도 냉장고 정리 자주 할게. 못 먹을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릴게. 저는 딸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건 벌이 아니야. 새로운 규칙이야. 서로 편한 방법을 찾는 거지. 응, 알아.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가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가 아니라 딸이 필요할 때 요청하고 엄마가 기꺼이 해주는 관계로요. 딸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뭔데?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러자. 딸아이가 나가면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문이 닫히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서운함도, 화도, 억울함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을 끄는 게 딸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성을 줄인 게 사랑을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거였죠. 일요일 오후, 딸 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 식탁에는 제가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몇 가지. 예전처럼 과하지 않게 딱 우리가 먹을 만큼만 준비했어요. 딸 네 가족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갈비찜을 맛있게 먹고 사위가 잡채를 칭찬했어요. 장모님, 역시 장모님 손맛은 못 따라가겠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딸아이가 고추절임을 집어먹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 맛있다. 이거 조금만 싸줘. 우리 다 먹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져갈래? 하고 물었다면 이번에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얼마나 싸줄까? 작은 통 하나. 우리 이틀이면 다 먹을 것 같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반찬통에 고추절임을 담았습니다. 예전처럼 큰 통에 가득 담는 게 아니라 정말 이틀이면 먹을 만큼만요. 반찬통을 싸주면서 제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싸주었다면 지금은 요청이 있으니 주는 마음으로 싸주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딸아이가 반찬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맛있게 먹을게. 그래, 다 먹으면 또 말해. 엄마가 만들어줄게. 사위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볶음 있잖아요. 다음에 그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손주가 식탁 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올라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김치 또 먹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에 할머니가 김치 담그면 손주 거 따로 담가줄게. 맵지 않게. 딸아이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집을 나설 때 딸아이가 현관에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식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서로 편해야 오래 가는 거지. 그날 이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먼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지 않습니다. 대신 딸아이가 전화를 하면 그때 만들어줘요. 엄마, 이번 주에 고추절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언제 필요한데? 목요일쯤? 알았어. 목요일에 갖다 줄게. 이렇게 간단해졌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딸이 필요할 때 요청하고 저는 기꺼이 해주는 거죠. 신기한 건 이렇게 바뀌고 나서 오히려 딸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갖다 주는 게 만남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딸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이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맛있어? 응, 맛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네. 딸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계속 해주니까 딸은 요리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이제는 딸도 자기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저는 가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반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고 싶은 방식과 딸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달랐던 게 문제였어요. 저는 많이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적절하게 받는 게 사랑이었던 거죠. 반찬을 끊었더니 관계가 남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반찬은 마음이지만 마음은 상대가 받을 수 있을 때만 진짜 마음이 된다는 거요. 정성을 다해 만든다고 해서 다 사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로 할 때
상대가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해준 것들이 쌓이기만 하고 상대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어색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지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건지. 사랑은 주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전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